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비즈니스 확장과 기회의 영역으로 하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강연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나 대표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거쳐 산업 분야별 사례, 그리고 서비스 및 BM에 대한 유형화,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돼서 다양한 사례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소개되지 않았던 이전의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의 이제 메타라는 회사에 얼마 전에 게시되었던 호라이즌 월드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시청하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elcome to a place of limitless possibilities. A place where you can invent things, transform things, create entire worlds. 이라는 지금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 메타라고 얘기하는 그 회사의 이 서비스는 이 HMD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업무,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일상, 그리고 소셜한 활동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와 어떻게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일상까지 녹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같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VR, AR 플랫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1시간 반 동안 이제 세일즈 했던 영상들을 아마 모든 분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HMD를 기반으로 한 이 호라이즌 월드를 이제 대표로 해서 메타라는 회사는 연간 10조 이상의 규모로 이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학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92년에 미국의 공상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공상소설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초반에 유니버스라는 특히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VR과 AR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이머전, 그냥 현존감, 그리고 프레젠스라는 감각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가라는 개념을 많은 비즈니스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회사들이 해당 관련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고 특히 MZ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현재 상황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세대 간의 격차가 좀 많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가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AI 기반의 데이터 인공지능 세상,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최고 기반 시설인 VR과 AR 등의 디지털 기술이 실제 현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제 게임 기반의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메타버스의 개념은 단순히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우리의 오프라인 세상의 사회나 경제 문화 활동에도 거꾸로 역효과를 미치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제 네이밍을
앞으로 한 많은 비즈니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메타버스의 개념은 미국의 ASF가 4가지의 그 분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고나 아니면 SNS, 즉 그 라이프 로깅 서비스 같은 것은 이미 현재에도 많이 경험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러월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100% 복제를 하였고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세계가 영향을 받는 이 거울 세계의 영역은 아직 우리가 도전 중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4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이 정점의 기술이 아직 당연히 오지 않았고 우리가 해당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메타버스에서의 우리가 주목해야 된 이전에 그 ICT 세상에서는 있지 않았던 4가지 변화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이 새로 태어나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VR, AR 기반의 가상세계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미러월드라는 개념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세상은 미리 계획되어지고 개인화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프로그래밍화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광고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지금 4번째에 있는 사진은 버추얼 인플루언서서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진 실제 인간 같은 그 모델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에 실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가상의 세상과 실제 세상이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그 영역의 흐릿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러한 3가지 특징으로 기반으로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컨티뉴움을 이루게 하는 지금 기존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기술과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기둥들이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래 기둥을 보면 메타버스를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요소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네트워크 기술, 엣지 컴퓨팅, 그리고 AI, 그리고 비저닝 컴퓨팅, 그리고 블록체인, 오늘 이제 논의가 될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IoT 로봇, 그리고 유저 인터랙션, UI 부분, 그리고 이제 증강현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들으셔도 이 8가지의 기술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실 ICT 그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굉장히 큰 사실 기술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8가지 기술들이 사실 어느 정도 성숙도에 진입해야지만 사실 메타버스 이코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이코시스템을 이루는 이제 요소들은 특히 이제 이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가상 세계를 살고 있는 이 아바타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어떤 시나리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이코노미, 가상의 경제 활동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보안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적인 그 트러스트 이슈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를 이루는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루는 그 이코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지금 스타트업 회사들을 이렇게 리스팅해 놓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메타버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아바타, 그리고 몰입형 경험 UI, 결제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까지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뿐 아니라 이것들이 필요한 그 각각의 세부 서비스가 굉장히 촘촘히 얽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단순히 이제 MZ세대를 겨냥으로 한 게임 기반의 산업 아닐까라는 그 의문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나 생태계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신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메인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익숙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슈들로 제가 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가 학습에 대한 진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에듀테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본인의 그 러닝 플랫폼에 이제 임베드 시켜서 이제 서비스화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버추얼 회의라고 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신 도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스북, 메타가 내놓았던 이제 호라이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스타라인 같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바타 기반의 우리가 지금 줌을 통해서 이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코워킹 그 버추얼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트레이닝 섹션이 되겠는데요. 예비 직업인, 의료인부터 시작해서 일반 그 공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업 근로자까지 예비 직업인들을 위한 직업에 위한 트레이닝 부분들도 이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시작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랩스에서 얘기했던 아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온라인의 그 가상 팩토리를 실제와 거의 100% 똑같이 구현해 놓고 그것을 실제로 구동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일어날 것이고 생산성을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이것보다는 조금 소프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소비하고 즐기기 위한 플랫폼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지금 상대적으로 젊은 제너레이션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패션 영역에서 아바타에게 이제 어떤 그 패션의 아이템들을 사고 구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상점을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위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공연, 전시, 파티,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통, 금융, 그리고 부동산까지 메타버스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있는데요. 아래는 이제 국내의 소프트 정책 연구소에서 작년에 메타버스의 성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그래프입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초기에는 B2C 영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게임 산업에서만 국한되었던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점점 더 B2B의 영역, 그리고 B2G의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나왔던 이런 플랫폼이 지금에서야 와서 각광을 받는 것처럼 해당 부분들에 대한 파급력이 B2B, B2G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 끝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2021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영역이 메타버스를 위한 준비와 과도기적인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성장하고 확산하는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게임 산업인데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그게 그만큼의 이윤을 낼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로블록스, 그러니까 게임 기반의 이제 몰입형 가상 플랫폼의 경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첫 번째 가치의 영역에서 보자면 우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스스로 그 게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코딩이 쉽고 개발이 쉬운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작만 하면 본인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만의 게임을 만들고 이것을 타인에게 공유하면 나의 친구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게임에 공감하고 그리고 추천을 하고 그것을 게임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블록스가 제안했던 가치는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가치 경험을 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창조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게임을 만들고 사고 팔고 이 안에 그 유저를 모객할 수 있는 몰입형 가상 플랫폼을 실제감 있게 만들었다는 데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로블록스가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루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로벅스라고 얘기하는 화폐입니다. 로벅스라고 얘기하는 이 화폐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창출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때문에 유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분기 만에 그 사용자가 5배, 6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SNS,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게 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아직 이 메타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직 정식적으로 국내에도 런칭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사실 진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스북의 탄생 의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메타라는 회사는 온라인 소셜 활동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 플랫폼입니다. 이는 가상 환경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자동화되게 이루어진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겠고요. 특히 페이스북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에서 이제 이 하드웨어 기반의 VR, AR 비즈니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드웨어 세일즈에 아주 가장 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은 이제 HMD 기기들도 판매를 총력으로 기울이고 있고 관련 액세서리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커머스, 광고 수익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지금 다른 것인지, 기존의 BM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제가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ICT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실 그렇게 아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제페토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로블록스 개발자들이 2020년도에 매출이 3,600억 원에 달성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만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미디어를 통한 중개 수수료입니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제페토, 유니버스라는 서비스들이 바로 이를 통해서 레베뉴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트나이트의 사례를 들자면 트래비스 스캇이 이 포트나이트 플랫폼에서 12번 12회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서 200억 원이 넘는 그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이는 이 가수가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이루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이용한 그 공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마케팅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제페토나 닌텐도나 로블록스 같은 서비스에서 이 광고 수익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페토 같은 그 MZ세대가 이용하고자 하는 소셜 그 플랫폼에서는 사실 패션이나 이제 그 소매점, 리테일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페토 내에서 이제 패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 입점에 대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통한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BM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바로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 즉 구독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니버스 서비스에서도 그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유니버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그 아이돌이나 스타를 그 좋아하는 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팬 활동에 대한 라이프 로그를 이제 올린다든지 AI 기반으로 가상의 그 스타와의 가상 통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타입을 통해 지금 현재는 수익 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러 가지 채널이나 방식을 통해 이것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통의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들 혹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가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비할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액센추어가 올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의 일상 중에 70%는 사실 디지털화가, 온라인화가 되어 있지만 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전 세계 회사들은 아직 훨씬 더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대비하거나 준비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우리 국내외의 회사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소 기술이나 아닌 서비스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메타버스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남아있지 않나라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가 이제 발표했던 이 기술에 대한 임팩트 레이더가 발표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걔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시기를 예측했는데요. 사실 같이 언급이 되었던 스마트 공간 혹은 생성적 AI, Generative AI, 그리고 동형 암호에 대한 기술,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기술들은 3년에서 6년, 그리고 6년에서 8년 동안 안에 이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선 8년 내에는 가시화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걱정해야 될까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략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표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국내 매체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의 일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메타버스가 그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를 6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입니다. 자, 그 NFT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도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이 창작물에 대해서 누가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 플랫폼을 제공한 사람, 이것을 생성한 사람, 그리고 이걸 이용한 사람들 간에 이 저작권에 대한 이슈 혹은 분쟁거리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슈는 상표권 침해입니다. 구찌나 이제 프라다 등 각종 패션 브랜드들을 이제 카피해서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페이크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온라인 세상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위반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 혹은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지가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정보 이슈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가 되다 보니 메타버스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성격이 모호해지고 이런 부분이 침해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루트나 이슈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전에는 좀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에서는 특히 가상의 혹은 증강현실의 플랫폼이다 보니 국가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분쟁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얼만큼 관여해야 되고 법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연 사용료 징수 이슈가 있겠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공연을 진행하였을 때 관련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 사람과 같은 아바타의 법적 지위 이슈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고가 아니라 아바타의 액션이나 결정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 아바타의 법적 지위나 이슈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런 그 메타버스의 부정적 이슈를 기반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전략이 토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비즈니스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앞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초점으로 알아봐야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데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혁신을 하는 경우,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이전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레베뉴 모델, 즉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이 수익 구조를 새로운 부분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가상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화폐 구조가 바로 이 수익 모델의 원천이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게 하고 어떻게 환원시키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순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수익 모델에 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운영 모델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바로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리스트럭처링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경험의 영역,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기, 그리고 새로운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어떠한 산업 구조의 흐름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성숙도, 이것들이 디지털 전환의 포인트와 맞물려서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평가했을 때, 이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서비스가 평가되어져 있을 때, 메타버스에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영속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메타버스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스테이크홀더 혹은 새로운 밸류 체인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비즈니스적인 수익 구조를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전략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의 결과를 제 의견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고 적용될 예정이지만, 특히 이 가장 파급력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마트 러닝, 그리고 에듀케이션의 영역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측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육이라는 영역이 특히 지금 기성세대보다 젊은 MZ세대를 타겟팅으로 해서 훨씬 더 익숙해지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MZ세대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친숙도, 그리고 몰입감, 그리고 현존감이 이런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뭐 공연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트레이닝 부분까지도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오락적인 게임 산업의 반짝이는 이슈일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많이 있지만 사실 지금 최근에 1, 2년 동안 곽강을 받고 있는 플랫폼인 경우 메타버스가 굉장히 안착하기 좋은 비즈니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페토의 그 서비스인데요. 제페토 서비스가 일부의 아이돌이나 이제 스타 마케팅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저것이 MZ세대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좀 온도 차이가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제페토 플랫폼은 MZ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인기를 얻고 있고 실제로도 기업에게 많은 수익 창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제페토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1, 2년 동안 그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에는 자연스럽게 이 메타버스의 서비스가 유입이 될 것이며 비즈니스 모델로서 충분히 효용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리테일 분야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매업보다는 소매업에서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진입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CU가 혹은 그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사업이 젊은 세대에게 그 리테일 분야에서 훨씬 각광을 받으면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는 사례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협업 혹은 워킹 플랫폼으로서 다른 분야보다 이제 코워킹이나 협업 플랫폼에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훨씬 더 잘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연을 좀 요약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메타버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실제로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얼만큼 친숙하게 느끼시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메타버스가 미래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급작스럽게 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의 황금 열쇠처럼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급하게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를 가능하는 기술과 그리고 그것들을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과 메타버스의 사람들을 계속 모객할 수 있는 참여하게 만드는 비즈니스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덧입혀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특화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라든지 리서치 혹은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사생활 침해,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에 대한 논의들은 메타버스가 다가오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이제 세미나에서는 마찬가지로 저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